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뜨거운 부동산 이슈가 어디로 갈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죠.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저와 함께 찰떡궁합으로 함께 있는 김연아 비대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맞이해서 김연아 의원님 모시고 이 뜨거운 부동산 문제부터 앞으로 이어지게 될 4월 보궐선거까지 펼쳐지게 될 지금부터의 미래를 한번 하나 둘씩 꼼꼼하게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기 어려운 거를 모셨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김연아 의원님께 부동산 문제가 진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입만 열면 이제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저도 속아서 그 말에 깜빡 속아서 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부동산을 팔았죠. 근데 팔고 나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모두가 다 이 현재 걷잡을 수 없는 집값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해안들을 좀 갖고 있기를 고민할 텐데요. 각설하고 올해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속이 답답합니다. 예. 아마 파셨다고 하셨는데 그 파신 가격이 전세값도 거의 못 미치는 상황이 됐을걸요? 임대차법 통과 이유는 말씀하셨던 판값이 전세값이 됐어요. 근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국의 부동산 매매 거래 건수는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끌하는 그 네. 말이 그냥 일부 사람들만 샀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래가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 판단에는 그 내년에 사야 될 사람, 후년에 사야 될 사람들 모두 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2020년에 집을 산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못 사면 그렇죠. 영원히 못 살 영원히 거고. 못 사고. 그래서 그런지 한 경제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문가 10인에게 물어봤더니 8명이 2021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조간신문을 펼쳐보는데 신년의 전망대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건 부동산 전망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부동산 값이 올해에도 5%에서 10%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작년까지 집값이 올랐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요인, 저금리, 유동성. 근데 세 가지 중에 사실 올해도 크게 변동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데 매매 가격은 호가는 유지하지만 거래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은행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담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뭐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좀 유지되면서 거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가하고 월세가 2021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광진구만 해도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라고 불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전세값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일단 건데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새로 지어서 완공되는 주택 물량수가 최저치입니다. 채 2만 호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여유가 없고 또 움직일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진입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요.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찾는 위치, 좀 고친 깨끗한 집 이런 것들은 매물 실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세값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값을 굉장히 높게 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제 전세가를 이런 식으로 통제하면 아마 이중계약서를 쓰고 전세의 암시장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도 그게 무슨 계십니다. 말이에요? 이중계약서를 쓴다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못 올리게 하니까 가격은 서로 상으로 예를 들어서 8억의 전세를 구하는데 나중에는 웃돈을 주고 더 실질적으로는 거래 금액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압박에 못 이겨서 집을 사고 싶은 욕구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뭐 사전 청약이라고 해서 3기 신도시에 이제 사전 청약을 넣는 그게 이제 올해 여름부터 급하게 당겨서 사전 청약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전 청약을 받고 최장 8년 정도 지나서 본 청약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 이런 희망 고문이 없죠. 뭔가 공급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시급하게 당겨서 청약을 하긴 하지만 그걸 받더라도 앞으로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멀고 먼 훗날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 그때까지
집을 살 수도 없으니까 전세난이 가중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올해에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가 전세난의 피크라고 보여지고요. 정부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번 임대차 3법보다 더 강한 만약에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진짜 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집을 갖지 못한 상태 속에서 부동산 값이 좀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식은땀이 나고, 아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부동산이 잡히지 않으면 희망은 없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4월에 서울시장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보궐선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저는 집권 여당이 이번 4월 보궐선거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들 간에 그런 정책 경쟁은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경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내용들을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데, 법을 바꾸는 것 문제보다는 서울시장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그거에 대한 공약을 어떤 후보가 실질적으로 내놓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급 정책은 어떤 단기간의 이슈로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후보가 지속 가능하게 공급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울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잘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한 번 선거에서 정치인에게 속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 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는 조금 반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책들로 유혹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SH공사 사장을 지낸 변창흠 장관입니다. 네, 서울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요. 저는 변창흠 장관이 서울시 선거에서 일종의 정책 선대본부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청문회를 거치면서 변창흠 장관이 국민께 쏟아냈던 구의역 사고 김군에 대한 망언이라든지, 또 빵도 아무거나 안 드신다면서요. 빵, 커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못 사는 사람 등에 대한 이 거침없는 얘기 때문에 국민들 화가 여기까지 났는데, 저는 변창흠 장관을 보면서 말에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분명 사고 칠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임명했던 건 그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서울시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서울이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을 빼고 나면 사실 주택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없죠. 그 땅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SH가 아마 제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못 찾는 그런 택지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걸 갖고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착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변창흠 후보자가 돌아와서는 절대로 김현미 장관의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얘기 나오는 게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그렇게 고밀 아파트를 짓는 게 정말 바람직할까?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좀 많은 국민들의 실망, 그 다음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비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변창흠 후보자만이 내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을 꾸려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변창흠 후보자는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되고, 공공이 주도해야 되고, 개발이익은 모두 다 환수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당혹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 처음 터졌을 때 사람들이 똥파리 대책이니 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 비판이 현실이 됐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계속 억누르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터져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도,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돈을 더 내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강요를 하면 얼마든지 더 내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부동산 값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부가 갖고 가겠다고 하면 이를 통해대로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킨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패착은 저는 이제 현실 인식에 대한 좀 잘못된 편협함, 편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공이 하면 선하다.
인간이 하면 모든 이익을 자기가 독식한다라고 하는 좀 삐뚤어진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일단은 거의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렇죠. 기본 예.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도 조례로 더 많은 개발 규제를 통해서 계속 억눌러 왔던 게 있거든요. 그게 박원순 시장 10년의 사실은 결과였고, 박근혜 정부, MB 정부 때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못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억눌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회복해야 되는데 뭔가 바꾸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명분을 찾다 보니까 개발 이익을 다 환수해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개발 이익을 누가 정부에 다 뺏기면서까지 자기 토지를 내놓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국공이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서 아니면 이제 용도를 바꿔서 뭐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바꿨을 때는 그 버퍼가 생기는데 그걸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재개발 재건축 몇 단지 하는 것만큼 물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는 정부로서는 그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내세울 거고, 지난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종부세 깎아준다 그랬었죠. 맞아요. 예. 4월 총선 앞두고. 네, 그랬었죠. 네. 그런 실종의 이제 선심성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심성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시민 여러분들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국회 세종시로 이전하느냐. 예. 지금 그 덕분에 세종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게 서울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의 문제에 국회나 공공기관들의 이전 배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자충우돌 정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서로 대등하게 비교를 해서 그 모순점을 지적해내느냐, 후보들이 그래서 그 모순점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외통수에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론조사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고, 오죽하면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입에서 나오는 금기어였던 사면에 대한 언급까지 끊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인데, 거의 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쭉 빠지는 제 첫 번째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창흠 장관이든 후보가 누군가가 나와서 완전히 획기적인 얘기를 하든 끄집어서 문재인 정부의 얘기들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국회에서 180석에 준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의석도 적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공산이 큰데 여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저는 근데 이번에 사면 사건이 그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좋은 프로토타입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선대본부장과 서울시 후보는 아마 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선거가 임박해서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사면건도 청와대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중대한 사안인데, 그것이 얘기하고 나자마자 여론의 역풍도 맞았고, 또 당 지도부 안에서도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죠. 180석 중에 서울 의원들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서울과 경기도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서울의 규제를 너무 많이 풀면 경기도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마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저는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게 국회에서의 180석의 동일한 목소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의석이 굉장히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신 거죠. 좌충우돌하고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온갖 그 여론의 문매가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문재인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였죠. 김종인 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긴급하게 미팅 면담을 요청했고, 그 면담을 요청하면서 만나서 했던 얘기가 영수회담을 얘기했거든요. 영수회담을 얘기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교감을 갖고 얘기를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사면에 관련된 얘기들은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여론을 한번 봤겠죠. 그렇죠. 여론을 보고 난 다음에 황급하게 그 노선을 좀 선회한 것 같고, 결국은 이낙연 대표만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것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을 과거의 국민들로 사실은 좀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선거에 임박해서 내놓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에 대해서는 속지 않는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정부가 일종의 말 실수를 했었죠. 집을 빵에 비유한다던가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했던 것들은
실제로 3040들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고 도시에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파트 아니고 뭐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이 쾌적해야 되고 집에서 업무도 같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공간적인 것,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결국 그런 걸로 보면 이제는 국민들이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살고 싶은 곳에 얼마큼의 공급을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만 저는 국민들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있어서 정말 공약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연아 의원님 얘기처럼 4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동산 값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반드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한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갑자기 2달 동안 획기적인 얘기로 구현한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울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한번 바뀌어줄 때만이 부동산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서울 시민들이 충분히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